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시아 최대 사기꾼 탄핵. 2. 한국이 제재를 선언했습니다. 3. 한국군 기술의 기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실성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KFX 사업에 미납했던 반납금을 현물까지 끌어다 갚겠다고 했던 인니가 갑자기 KF-21 보라매의 성능을 깎아내리는 보도를 냈습니다. 해당 보도를 낸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인데요. 그들은 한국 국방기술통질원사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1월 10일 공개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 및 영문 요약본을 민용해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 보마 KF-21 기술 수준이 별볼일 없다는 기도 만찰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는 아주 막질적인 왜곡입니다. 또 점수와 순위를 막용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역량은 세계 10위 수준이며 이를 좀 더 상세히 나눌 경우 레이더 기술력은 세계 12위로 79점, 고정익기 제작 능력은 세계 11위로 75점에 불과한데요. 그러나 이는 KF-21을 개발하기 이전이며 또 어디까지나 평균값입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이 자료를 근거로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의 실책을 감춰보려는 대국민 사기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인니 언론이 이런 보도를 내놓은 것은 인니 정부의 실책으로 인니 국민들이 기대하던 KFX 사업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니 정부가 여론을 선동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짓 의혹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되면 혹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번 논란이 일어나자 KF-21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면서 KFX 사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KF-21의 MWS 부재입니다. 이 때문에 KF-21 보라매는 핵심 방어 체계가 누락된 반푼이 전투기라는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인도네시아가 있는데요. MWS는 적외선 미사일을 탐지, 이를 조종사에게 경보하는 체계입니다. 현대 스텔스 전투기 간 교전에서 적외선 미사일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체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KF-21에는 이 MWS라 할 만한 체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전자전체계 EW 슈트 중 일부인 후방 고대역 안테나가 그나마 MWS와 유사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KF-21의 성능이 의문스럽다는 기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의 폄하를 넘어 폄훼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중 자국 언론 조나 자카르타가 앞장서서 KF-21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KF-21에 장착될 이사 레이더의 성능이 의외로 약하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 국방부가 내놓은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서 대한민국의 레이더 기술이 취약하다고 분석한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레이더 기술을 낮추어 평가한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최상급 이사 레이더와 비교할 때의 기준이지 레이더 기술이 전무한 인도네시아가 우리 기술을 폄하할 수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분담금 미납으로 KFX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없어진 인니가 억하심정으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번에 논란이 된 MWS 부재 역시 MWS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KF-21의 성능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MWS를 개발해 MWR이라는 이름으로 국산 헬기 수리온에 탑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F-21 보라매의 설계 초안에도 이 MWS가 있었는데요. KF-21 보라매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굳이 필요가 없어 보여 단가 상승을 막기 위해 뺐던 것일 뿐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즉 MWS는 일단 KF-21 보라매가 완성되면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의지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니에서 폄하하는 바와 달리 KF-21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체계적인 설계가 들어간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미사일 경보체계 MWS는 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자외선 UV, 적외선 IR, 고대형 밀리미터파 레이더 등을 사용해 근접한 적의 미사일을 탐지합니다. 자외선과 적외선 MWS는 화염과 여론을, 고대형 밀리미터파는 미사일 자체를 추적하는데요. KF-21 보라매와 같은 고정익 전투기 중 이를 채용한 전투기로는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고 F-35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수한 체계는 F-35에 탑재된 아이크-37 어다스인데요. F-35, 조종석 바로 앞에 달린 센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어다스는 단순히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발사 원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체계입니다. 심지어 기체 곳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구현된 증강현실로 조종사가 360도 어느 곳이든 볼 수 있기까지 합니다. 이는 현대 공중전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간의 교전이 벌어질 경우 근거리에서 적외선 미사일을 이용한 교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상대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MWS입니다. 그런데 KF-21 보라매에는 인리의 주장대로 이 MWS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MWS 빼고는 다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전자광학 장비인 오곳 코드, 적외선 탐지 장비인 아르스트, 레이더 경보 체계인 RWR과 통합 전자전 체계 EW 슈트까지 현대전에서 전투기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각종 탐지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MWS만은 탑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이 부족해 이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미 한국은 MWS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당장 국산 수송 헬기 수리온에도 MWR이라는 이름으로 MWS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어박스, 기체 내구도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수리온이지만 수리온의 생존 장비는 군용 헬기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생존 장비 관리 컴퓨터 EWC를 중심으로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CF 플레어 발사기 CMDS는 물론 최신 경보 장치인 레이저 경보 수신기 LWR까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고성능 체계를 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이 KF-21에 MWS를 못 넣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KF-X 사업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KF-21 보라매에는 MWS 탑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적용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군이 락을 낮췄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공군이 단가 절감을 위해 MWS의 탑재를 취소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KF-21 보라매 블록1은 우리 군의 계획대로라면 어디까지나 미들급 전투기에 불과합니다.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해 북한과 중국의 전략 목표를 파괴하거나 F-35A가 수행하는 제공 전투를 보조하는 역할이 KF-21의 주임무입니다. 이에 반해 MWS는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최첨단, 초고성능 적외선 미사일에 대응하는 체계로 F-35A처럼 제공 우세를 확보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임무대로라면 KF-21에 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블록 3이 개발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별도 장치로 분리되어 있는 오버포드와 콕피트 앞에 튀어나와 있는 아르스트티를 내장형으로 변경해 KF-21을 완전 스텔스기로 변경하는 블록 3 사업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국산 MWS는 탑재될 것입니다. 당연히 KF-21 블록 3은 F-35와 같은 스텔스기 간 교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블록 3 이후에는 수리온에 적용됐던 MWR보다 훨씬 우수한 국산 MWS가 장비될 것이 확실합니다. 외산처럼 타국의 승리를 받을 필요도 없고 덤터기를 쓸 필요도 없으니 순식간에 개량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는 프랑스의 라팔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1986년 첫 초도 비행에 성공해 2001년에야 겨우 배치를 시작한 라팔은 2010년대 이전까지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는 MWS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중후반에 신형 MWS DDG 엔진을 장비하면서 F-35에 비해 살짝 모자라지만 상당히 강력한 탐지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덕에 지난 20여 년간 수출 실적이 전무하던 라팔의 수출이 연달아 성공하는 쾌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KF-21도 블록 3을 통해 더욱 강한 전투기로 거듭난다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KF-21은 확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KF-21은 2026년 첫 양산이 시작되는 전투기답게 미래 작전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밀인 무장참을 장비했지만 내부 무장참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공간을 비워놓는 것처럼 개량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중 하나가 바로 레이더 신호 처리 장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레이더 신호 처리 컴퓨터입니다. 레이더 신호 처리 컴퓨터는 레이더가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해 정보로 가공하는 체계로 레이더의 성능을 가르는 핵심 체계인데요. 한국은 고성능 상용 칩을 적절하게 사용해 성능은 올리면서 단가를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용이라 약해 보이지만 미국의 최신의 기체인 F-35에 들어간 칩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사실 전투기의 경보 체계는 전투기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레이더 신호 처리 능력입니다. 어떤 전투기이든 레이더에서 수신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레이더 신호를 처리할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KF-21의 레이더 신호 처리 컴퓨터는 국내 기업 인텔릭스가 제작했습니다. 고속 연산을 위해 오픈CL을 탑재했으며 고성능 P가인 버텍스7과 서버급 CPU 민전 D 타입 GPU인 라데온 28950MXM을 병렬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25 연산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이는 F-35에 탑재된 머큐리사이 컴퓨터 연산 능력인 17보다 무려 47%나 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사실상 처리 능력으로만 보면 세계 최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장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상업용 기성 제품을 사용했기에 저용 부품을 사용하는 다른 전투기보다 도입 단가가 저렴하며 개량이 쉽습니다. 새로 출시된 기성 제품 중 호환이 가능하고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 바꿔 끼우면 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탑재된 전자장비의 내장 부품들을 보라매가 도입될 시점인 2026년 전후에 부품으로 교체하면 단숨에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는데요. 이에 따라 KF-21의 탐지 및 추적 능력, 전자전 기능, 공대지 표적 식별 능력, 광대역 데이터 링크, 레이더 신호 간섭 제거 등 각종 추가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F-35에 버금가는 하이급 전투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와 함께 다른 전투기의 핵심 체계도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도하에 KF-21에 탑재할 보조 전력장치 APU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국산화율이 93%에 달합니다. 사실상 모든 핵심 장비는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것이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KF-21의 여러 논란은 인리 따위가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준이 아니란 것은 분명합니다. 양마치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한국에게 역대급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 소식이 대한민국을 감탄하자 이제는 화내기도 힘드니 그냥 제발 좀 인리와 거래를 끊으라는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1월 31일 인도네시아는 140조 원의 차관을 통해 무기체계 도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했습니다. 140조 원이나 되는 국방 예산을 신규 무기 도입에 투입한다고 하니 6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 KF-X 분납금을 인리가 금방 갚을 거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배신당했습니다. 사기와 협잡의 나라답게 우리에게 돈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빌린 돈으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9조 7천억 원으로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액 대출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리의 행동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모렴치하고 어미가 없는 배신 행위입니다. 라팔 사업에 들어간 비용의 10%만 완납해도 한국의 KF-21 48대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라팔이 먼저 배치돼서 성능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같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먼저 사는 행위는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라팔의 성능은 곧 완성될 KF-21보다 몇 수나 떨어집니다. 1980년대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인 라팔의 개량이 아무리 잘 진행됐더라도 2022년 첫 비행을 하는 첨단 전투기인 KF-21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심지어 KF-21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할 수 있는 5세대 블럭 3개량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심한데도 인리가 라팔을 골랐다는 것은 KF-X가 무조건 실패하는데 손모가지를 건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리는 KF-21의 성능을 깎아내리며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는 거지 근성을 공공면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내기에는 우리의 KF-21의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에 더해 인니 예산으론 택도 없는 F-15EX를 무려 36대나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다시 한번 한국에게 비수를 꽂혔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 국민들도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텐데요. 바로 돈도 없는 인니가 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리한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냐는 것이죠. 인니의 폐악질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악을 내세우며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한 강은호 방사장에게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인니의 잠수함 전력 증강에 절실하다며 한국이 도움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말과 행동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니는 아직도 2019년에 계약된 1,400톤 급 잠수함 세척의 선수금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잠수함이 쏘았다며 막말을 일삼고 있는데요. 더 황당한 건 그 말을 한 당사자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한 프라보어 국방장관이라는 것입니다. 프라보어는 한국산 잠수함은 90일 이상 잠항할 능력이 없다며 한국에게 잠수함 건조를 맡길 수 없다는 논조의 이야기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프랑스에게 스코르펜급 잠수함 2척을 구매하고 싶다며 프랑스 네이블 그룹과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발주한 잠수함을 건조할 도크를 확보했다가 크게 낭패를 받고 추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관련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상도덕은커녕 기본적인 개념조차 상실한 개막장 외교입니다. 특히 인니가 주장한 91항에는 말도 안 되는 트집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이 90일 이상 잠항을 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흡입관과 배기관을 수면에 내놓은 스노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데다 의류와 식량 등을 계속 보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노클 상태를 유지하면 대자멜기의 추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애당초 2022년 현재 세계 최장 잠항 기록을 가진 재래식 잠수함은 도산 만창호급 1번함 도산 만창호가 2020년에 세운 21입니다. 즉 프라보어가 말한 90일 잠항 능력이 없어 한국산 잠수함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며 생떼를 부리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니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데는 한국의 능력을 깎아내려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저열한 심리가 숨어 있다고 전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한국과 비빌 수준이 되지 않으니 한국의 능력과 기술을 평가절하해 수준을 맞추겠다는 고약한 심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에서 양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니를 그만 손절하고 서둘러 새로운 국방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니 정부의 태도는 그다지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에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기들이 한국과 같은 군사 강국이 됐다는 망상에 빠져 있을 뿐인데요. 하지만 인니의 착각과 달리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2022년 현재 인니의 군사력은 GFP를 기준으로 세계 15위에 달하며 병력 역시 60만에 이릅니다. 겉보기로는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편성된 장비를 살펴보면 한심하다 못해 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무기를 국산화할 능력이 사실상 전무하며 그나마 있는 외산 장비조차 마구잡이식 도입으로 인해 엉망진창입니다. 일례로 육군을 살펴보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프랑스의 엠투스13, 영국의 스콜피온 90 겸전차 등 온갖 전차를 되는 대로 도입해 운용 중인데요. 이렇게 무기를 섞어 쓰면 설령 같은 규격의 탄을 사용하는 국가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결국 정비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니가 운용하는 영국산 스콜피온 90 전차와 한국산 타란툴라 장갑차는 같은 코켈14의 90mm 주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탄약 호환이 잘 되는데요. 하지만 그 외의 부품은 전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비 소요가 폭증하면서 전력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평시라면 몰라도 전시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니 군부는 이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은
가위짬통 속 음식물 찌꺼기처럼 여러 무기가 혼재된 마골입니다. 미제 F5, F16, F18 전투기와 러시아제 수-27, 수-30을 같이 운용하고 있고 이제는 KF-21과 라팔, F-15X를 같이 운용하겠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런 군수 편제는 그냥 전쟁을 안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해당 전투기들은 각기 다른 미사일과 부품을 사용하고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사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대한제국 군대 예산 사건입니다.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대인 진위대와 시위대를 해체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우리 장병들이 평양에서 무기를 꺼내들며 일본군의 반기를 들었는데요. 처음엔 아주 잘 나갔습니다. 대한제국 군대가 허약했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대한제국의 육군 부대들은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맥심 기관총과 독일제 명품 대포인 크루프 야포는 다양한 무기를 도입해 일본군과도 대등히 겨뤄볼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기 도입을 외교수단으로 생각한 관료들에 의해 독일제 게베어, 미국제 레밍턴, 프랑스제 베르단 등 온갖 잡탕 무기로 무장하면서 탄약 호환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군대 예산에 반대하던 대한제국군은 남대문을 점령하고 일본군을 압도하는 듯 했으나 탄약이 부족해 전투를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 일본군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훈련도나 사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엉터리 군수체계 때문에 군대가 무너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같은 사례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허무하게 무너진 대한제국군과 달리 우리 국군은 무기체계의 단일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표준에 맞는 미제 무기들과 탄약으로 군을 무장시켰고 1980년대부터 국산화를 추진했음에도 규격만큼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은 러시아,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적용했음에도 미제 장비들과 규격이 맞는 우수한 장비로 무장하게 됐습니다. 반면 인니는 아직도 우리가 100년 전에나 하던 잡탕 군대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무기 국산화를 위한 방산산업을 육성하는 것조차 버거워합니다. 이런 인니의 한심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CN-235 수송기입니다. 인나는 스페인과 협력해 CN-235를 개발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한국 해경은 부족한 해상 초계기를 보충하기 위해 2011년 인니로부터 CN-235m 4대를 도입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가격이 저렴함에도 성능이 괜찮은 가성비 장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온갖 마감 불량이 우후죽순으로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의 열악한 인프라와 인적 수준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발주 과정에서도 납품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또 CN-235 인도네시마 제작사의 능력 부족까지 보였는데요. 과거 인니를 지배하던 독재자 수하르토의 가족들이 저지른 비리가 뒤늦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하르토의 둘째 딸을 부인으로 둔 인물이 지금 인니의 국방장관인 프라보오입니다. 한마디로 독재 정권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과거의 부패한 독재 정권의 관리들이 국방산업을 휘어잡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부패한 독재 패밀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지체보상금을 내게 됐음에도 사과는커녕 한술 떴다 지체보상금을 없애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KF-X 사업에서 미납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것이나 무려 140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전액 대출로 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태연하게 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군 전문가들 역시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인니가 일본의 8척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전액 대출로 사고 싶다며 일본에게 언질했다고 하니 8급 동맹인 인니를 일본에게 양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니가 척당 5천억 원이나 하는 호위함을 무려 8척이나 대출로 산 뒤 가면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인니가 정신 못 차리고 세계를 상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빚더미를 계속해서 늘린다는 것은 인니에게 채권을 가진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이 그들의 빚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 추심 동맹을 결성하는 웃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5일 KF-21 도입에 반대하는 인도네시아인이 거리튜브에 악플을 달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너의 그의 댓글과 의혹뿐입니다. 그의 말을 정리하면 인니가 돈을 내지 않은 것은 한국이 기술 공유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에 격분한 인니가 한국을 퇴출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제 첨단 전투기를 도입했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기술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 겨우 비행한 엉터리 한국산보다 외산 전투기가 낫다는 것인데요. 댓글 하나로 모든 걸 단점 지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인니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설계, 작동 방식, 사용하는 무기, 들어가는 부품이 전부 다른 세 나라의 전투기를 한 번에 산다는 것은 비능률의 극치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인니가 새 전투기를 정말로 한 번에 운영한다면 상상도 못할 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니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류별로 구매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부심도 부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니가 구매하기로 했던 F-15 전투기의 생산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제작사인 보잉에 있습니다. 최근 보잉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갑질의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한국에게 수조 원에 달하는 전투기 개량 비용으로 덤터기를 씌우며 갑질을 하려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비슷한 짓을 자기 기업의 직원들에게도 했던 모양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퇴직연금을 건드렸다가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잉만 믿고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람에 대신 들여오려던 F-15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력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랑스가 라파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람의 사건으로 국제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된 이에게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투기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 2010년 7월 15일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과 인니의 KF-X 공동 개발 MOU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군 전문가들이 한국과 인니의 협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국산 수송기 CN-235를 개발한 인도네시아와 설계와 해석, 시험평가, 시제기 제작, 가망인증을 공동으로 진행해 KF-X 사업의 속도가 붙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사업단이 발족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까지 자신들의 경제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분담금 미납을 시작했고, 기대했던 기술 지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되려 코로나를 명분으로 기술진을 철수시켰는데요. 그 결과 한국은 당초 계획과 달리 오로지 한국의 힘만으로 보람의 시제기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람의 사업이 실패할 뻔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련조차 우리 개발진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오직 우리 힘만으로 단독 개발을 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보란듯이 성공하자 국내에서 인니 퇴출론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큰 진상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이대로 독자 개발을 진행하자는 것이죠. 당면이 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니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니의 국문이 둘로 갈렸는데요. 먼저 하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한파입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분담금을 지급해 한인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인니의 국익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니 국방장관 프라보어가 있습니다. 프라보어는 인내의 독재자 수하르토의 사위로 조코 위도도의 한국산 무기 도입을 사사건건 방해한 인물입니다. 그는 선진국의 턱걸이 한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무기보다 믿을만한 다른 선진국의 무기를 사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있었던 인니의 만행 중 상당수가 프라보어의 작품이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막장 행보에도 조코 위도도는 프라보어를 해임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독재자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하고 군부의 지도부 없이 프라보어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도의 국방정책은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의 뜻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라팔과 F-15의 도입입니다. 2022년 2월 10일 인도네시아는 라팔 42기와 F-15EX 8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방부가 풀옵션에 F-15EX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KF-21 48대를 대신해 제공권을 줄 미들급 라팔 42기와 다양한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이급 F-15EX 8대로 미래 인리 공군을 편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프라보어 지지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겨우 비행을 한 해 만에 하는 한국산 전투기보다 여러 차례 실전에서 성과를 입증한 F-15와 라팔이 훨씬 좋다며 인리가 동남아 최강 공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리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비효율과 예산 낭비, 그리고 부정부패입니다. 이번에 인리가 프랑스로부터 구입한 라팔 42대의 도입가는 총 8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0조 5,700억 원입니다. 이는 기체 하나당 2,500억 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승인한 F-15EX 8대 수출가는 대당 하나로 5,040억 원쯤 하는데요. 그러니까 F-15EX 8대에 4조 320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리가 이번에 구입하는 전투기 50대의 총 도입비는 이는 정말 비정상적으로 미칠 듯이 비싼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사기는 아닙니다. 미사일부터 각종 수리 부속과 예비 엔진까지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가격이니 너무하다 싶기는 해도 국제 표준에 가까운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KF-21 보라매가 개발비와 120대 양산 비용을 합쳐 18조 원이 투자된다는 것과 비교하면 인리의 전투기 구매 대금은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런데 개발비를 빼고 양산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격차가 더 심합니다. 현재 보라매의 대당 예상 단가는 750억 원입니다. 미사일이나 각종 부품을 예비로 붙여도 대당 수출 단가가 1,000억 원 안팎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보면 라팔은 보라매보다 2.5배 비싸고 F-15는 무려 5배가 비쌉니다. 그렇다고 가격만큼 성능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보라매 블록 2를 기준으로 할 때 스텔스성과 탑재 가능한 무장의 종류와 임무 영역에서 보라매가 라팔과 F-15를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보라매가 훨씬 싸고 훨씬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인리가 공동 개발비를 대는 조건으로 KF-21 48대원가에 사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인리는 약 4조 원 정도면 KF-21 블록 1 48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리는 무려 3배나 되는 웃돈을 주고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라매와 성능 격차가 심해질 전투기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재 시절부터 부패했던 인리 군부가 프라보와 결탁해 초대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입 대금의 1%만 받아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 사업이다 보니 그럴싸한 명분을 붙이기 종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F-15와 라팔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라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투기의 유지 관리도 안 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전투기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제 수-27과 수-30, 미제 F-5와 F-16이 분해 주력인데요. 그런데 라팔과 F-15는 사용하는 부품이 표준 단위부터 다 다릅니다. 미국은 인치, 프랑스는 미터를 쓰는데요. 그래서 부품 호환도 안 되고 조종법도 다릅니다. 당연히 훈련기도 다른 것을 써야 하는데요. 군사학을 조금만 안다면 군의 무기를 여러 국가의 장비로 써야 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폴란드입니다. 지난 2010년대 폴란드는 한국의 T-50 대신 이탈리아제 M346을 자국의 훈련기로 채택했습니다. M346이 저렴한 것도 있었지만 미그 29와 수 21을 주력으로 쓰던 폴란드 공군 입장에서 러시아 훈련기 야크 130을 원본으로 한 M346이 더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공군의 전투기가 전부 미제로 교체되자 폴란드는 곧바로 M346을 버리고 FA-50 48대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중견국인 폴란드마저도 여러 체계를 섞어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X 사업에서 한국이 유로파이터나 라팔이 아니라 F-15K를 선택한 것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리는 프랑스와 미제 전투기를 동시에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제, 브라질제 전투기도 운용 중인데요. 이래서야 누군가 실수로 F-15에 소련제 볼트를 끼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간단히 말해 종류별로 부품을 사야 해서 돈은 돈대로 무진장 나가는데 관리가 어려워 가동률은 낮아지고
사고 위험은 폭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국가 전력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무기를 모르는 일각에서 각 나라마다 뛰어난 무기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생각이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군에서 구입하는 무기 중 37로 무기 구매 비용을 산출하는데요. 3위 무기의 처음 도입 비용이고 7위 향후 발생할 수리 및 관리 비용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인리의 이러한 짬뽕식 무기 편제는 그야말로 국가적 자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아직 놀랄 일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보잉의 붕괴입니다. 현재 보잉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팔아치운 B737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인수 거부, 코로나로 인한 민항기 계약 중단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양마치 기업답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퇴직연금에서 기업의 기여금을 $8,000, 그러니까 우리 돈 1천만 원으로 통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보잉사 직원들이 격분했습니다. 보잉이 건든 연금은 401K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직원이 함께 퇴직금을 내는 대신 펀드를 운영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상품이라 국민연금이 없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노후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잉 직원들이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파업에 가담한 지역 중 3곳이 정부 군용기 공장입니다. 이곳은 F-15, F-18, T-7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이로 인해 인리가 산다던 F-15의 도입이 크게 지연됐습니다. 즉 돈을 줘도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프랑스 역시 인리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돈을 못 내겠다던 인리의 모습을 보고 선금을 내지 않으면 전투기를 인계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리가 KF-21 보라매를 대신해 선택한 모든 전투기의 도입이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리 내부에서 수-35를 사자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큰 손실을 입어 기존에 생산된 수-35가 전부 러시아 공군에 가고 있고 그마저도 서방의 수입 제재로 생산량이 시원찮아 인리에게 팔물 양이 없습니다. 결국 인리는 한국을 배신했다가 막대한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자국 공군의 엄청난 공백을 메울 길이 없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승승장구하는 모양새입니다. 보잉의 T-7 공장 파업 때문입니다. 과거 미 공군은 T-50A를 차기 훈련기로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의 떼쓰기와 미 의회의 압력에 굴복해 T-7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2024년까지 양산한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보잉은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양산 단가를 낮추려고 저가 인력을 쓰다가 온갖 결함이 터졌고 결국 사업이 지연됐는데요. 이 와중에 공장까지 파업한 것입니다. 이에 미 공군이 경로하고 있습니다. 매해 훈련기가 추락하는 판에 좋은 대체품을 두고 미완성 결함품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T-50을 미 공군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막장극을 옆에서 지켜보던 미 해군이 보잉의 갑질에 분노해 자신들이 진행 중인 차기 훈련기의 요구사항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보잉의 T-7이 탈락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저가형 T-7로는 만족할 수 없는 기능으로 미 해군도 T-7을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 공군과 미 해군이 도입할 기체는 한국의 T-50이 유일한 훈련기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인리는 불행해지고 한국은 경사가 난 것인데요.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술 발전에 매진한 우리 연구진의 노력이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추락하는 패급 전투기를 팔았다. KF-21 보라매의 분담금, 미지급 논란이 거세지면서 인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역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자신들에게 패급 무기를 팔았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는 인리가 쓸 수 없는 쓰레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미 기술이 열등한 한국이 미국제 엔진을 넣은 조립 전투기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 애꿎은 인리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욕을 하고 싶으면 하다못해 돈이나 제대로 내고 하던지 제품값을 안 치르고 한국 전투기를 폄훼하는 기사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국산 헬기 수리온에서 발생했던
로터 블레이드 파열로 인한 기체 추락, 동체 균열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인니의 주장이 마냥 거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항공방선 기술이 세계인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런 황당한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며 우리 방산 무기들을 가져가고 대금을 떼어 먹으려는 아주 치졸한 합작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려봐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 대중들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돈을 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인니가 한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던 T5가 6대의 대금 2,744억 원 지급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 돈을 받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대금은 2021년 12월 납입하기로 했던 계약금을 각기 3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에 걸쳐 무려 3차례나 연기했던 것입니다. 즉 계약을 미루면서까지 뭐라도 하나 건져갈 게 있나 간을 본 것인데요. 동남아 최고 국가라고 자신하는 모습과 다르게 정말 추잡한 행동입니다. 인니가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돈을 낸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7월 말 한국이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하는데 성공한 것에 영향이 큽니다. 폴란드의 뒤를 이어 여러 국가가 FA50을 사려 하자 자칫하다가 주문 순서가 밀릴까봐 부랴부랴 대금을 마련해 집어넣은 것인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하는 짓이 밉상입니다. 어쨌든 이제 돈을 받았으니 T5가 6대는 무사히 인니에 제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니와의 불화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인니는 아직도 KF-X 사업에 내야 할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 중이며 2차로 도입하기로 했던 1,400톤 급 잠수함 세 척의 계약금 역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조선소가 9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인기 많은 T50에는 2,744억 원을 낼 수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KF-X 사업과 잠수함 계약에는 낼 돈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정말이지 인니의 이런 짜증나는 소식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니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니는 한국이 툭하면 고장나는 폐급 전투기를 팔아치웠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2015년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연달아 T50이 추락했다며 한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떠드는 중인데요. 그런데 참으로 웃긴 게 T50이 너무 좋다고 2,700억 원이나 주면서 6대를 추가 계약하는 나라가 T50의 성능 결함을 주장하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얼마 전 인니의 T50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인니 정부는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만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이 한국이 아니라 인니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니의 형편없는 관리 능력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지난 2015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공군의 T5가 추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의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민가와 충돌해 순직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건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조종 미숙이나 정비 불량 같은 인재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해당 기체는 2011년 5월에 계약이 체결된 뒤 생산되어 2014년에 인니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된 신품이었던 것인데요. 만약 기체 결함이라면 한국이 배상을 해야 함은 물론 이후 수출 사업에 큰 타격이 올 게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TF팀이 꾸려질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종사의 조종 미숙은 아니었는데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한 조종사가 T50 운용을 숙달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던 중령급 서링 파일럿이었다는 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문제는 정비 불량이었습니다. T50 정비에 숙달되지 않은 미숙한 정비공이 정비 과정에서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아 전투기 추락이라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인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실수에 불과했기에 이 참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또 일어났습니다. 2020년 8월 13일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인니의 T5가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12일 인니 동부 자바 인근을 비행하던 T5에서
15kg짜리 쇳덩이가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고 모두 정비 불량이 원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연달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2년 7월 18일 오후 인니 동부 이스와주디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T-5가 이륙한 시간 만에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해 초대형 항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목이 인나로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고물 전투기인 F-4나 F-5처럼 30에서 40년을 사용한 전투기도 아니고 도입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훈련기가 정비 불량으로 떨어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수백억 원이 넘는 첨단 전투기야 연달아 추락한 이유를 해명하라며 들고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인니 정부가 상세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니의 반응이 아주 황당합니다. 사실 T-50 계열 전투기가 결함덩어리였다면 T-50과 FA-50을 수출한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가 빈발했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T-50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우리 공군부터 발칵 뒤집혔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의 경우 FA-50을 이용해 반군을 폭격하고 중국 공군과 대치하는 등 실전 투입까지 했으나 별탈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독 인니에서만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놀랍게도 이런 추락 사고가 일상입니다. 일례로 2021년 1월 9일 인니 국적 민항기 P737-500이 자카르타 앞바다에서 추락했습니다. 원인은 엔진 출력 조절 장치 이상으로 실속 후 급강하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공중 분해됐는데요. 이후 여러 조사 결과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공기는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무려 8개월 동안 경납고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를 했다면 문제가 생기고 싶어도 생길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해당 기체는 결국 추락했습니다. 이건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5년 4월 16일에는 인니 공군의 F-16이 이륙 중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역시 정비 불량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T-50I의 추락 역시 인니의 엉터리 정비 불량이 문제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인니는 아직도 멀쩡한 비행기들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최대의 인구대국인 인니의 정비 인력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한국에 비해 크게 밀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 8월 25일 한 장의 사진으로 이 모든 논란이 종결됐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있었던 피치블랙 훈련입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다국적 연합훈련 2022 피치블랙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피치블랙은 중국에 대항하는 10개국 공군이 모여 훈련하는데요. 미국, 일본, 호주가 주력이 되고 먼 거리라 지원이 힘든 독일, 영국, 프랑스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피치블랙에서는 한국과 인니 역시 참가해 반중 동맹의 일원임을 과시했습니다. 틈만 나면 대국 타령을 하며 군사력을 쓰겠다고 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중국의 횡포에 맞서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훈련에서 인니에 F-16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비 불량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 나라답게 호주에서도 F-16의 가동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주최국인 호주는 인나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호주의 주력기는 F-18이라 F-16을 만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니는 모처럼 참가한 훈련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순식간에 F-16을 고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번 훈련에서 우리 공군은 6대의 KF-16E와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1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KF-16은 비록 조립 생산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만든 기체이며 이후 수십 년간 개량과 정비를 도맡아 해온 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들의 F-16 정비 기술은 미국을 능가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가동률인데요. 일반적으로 100대의 전투기가 있다고 가정할 때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보통 60에서 70대입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0%의 가동률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은 평균 70%가 넘습니다. 이는 미 공군의 F-15, F-16 가동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심지어 국산 경공격기 FA-50의 가동률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찬사를 들을 만한 실력입니다. 물론 말만 한다고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미군의 창정비 요청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정비 능력을 잘 아는 미군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여러 항공기의 정비를 한국에게 맡깁니다. 예컨대 대한항공에서는 1978년부터 지금까지 F4, F-15, F-16, C-130, A-10 등의 고정익기와 HH-60, CH-53 등의 헬기를 창정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호주에서 우리 정비사들이 인리가 쩔쩔매던 전투기 정비를 순식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설계 결함을 주장하던 인리의 억지는 오히려 더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우수한 정비사들이 정비했을 때는 90%에 가까운 기적의 가동률로 잘만 날아다니던 T-50 계열 항공기가 유독 인리에서만 정비 불량으로 우수수 떨어지고 있음에도 인리가 한국 탓을 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열받으라고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갑질과 행패에도 우리 개발진은 인러와의 KFX 공동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개발사인 카이와 우리 정부 고위 관료가 인리에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리에게 뒷돈을 받았거나 약점을 잡힌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인리에 매달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며칠 사이에 이런 비판을 하던 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폴란드 장군의 인터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8월 말 한국에 방문했던 폴란드 공군 장성이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장군은 자신이 KF-21 보라매의 시뮬레이터를 처음 본 첫 외국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매가 개발되던 지난 5년간 인리 기술자나 파일럿 중 단 한 사람도 보라매는커녕 보라매를 가상으로 구현한 시뮬레이터조차 만져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래서야 전투기 공동 개발로 우리 기술을 배워가는 것은 고사하고 비행기를 못하는 인리 조종사들의 조종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나쁘게 대우한 것도 아닙니다. 고작 100명이 몇 년 동안 체류하는 비용으로 무려 3천억 원을 낸 우수 고객이다 보니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시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 개발진은 다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국내 많은 우려와는 달리 한국 기술이 인리에 전달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리 관계자들은 그냥 자신들의 나라에서 제공하는 돈으로 오해오식하면서 즐거운 코리안 드림을 즐겼을 뿐입니다. 한국의 KF-21 대신 러시아와 수-57을 개발하자 조나 자카르타라는 인도네시아 굴지의 언론이 미친 소리로 우리 국민을 또 열받게 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이 보라매 시제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스텔스기 KF-21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내고 홀대받느니 차라리 러시아가 만드는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함께하는 게 낫다는 참신한 헛소리를 늘어놨는데요. 참으로 인도네시아는 까도 항상 새로운 양파 같은 나라입니다. 이제는 정말 기도 안 차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는 러시아가 인리와 수-57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지는 둘째치고 인리가 대체 뭘 믿고 자신들이 러시아와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망상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것은 인리가 수-35 대신 미제 F-15EX를 사겠다고 계약한 나라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존의 계약을 어긴 배신자된 셈인데요. 대체 무슨 깡으로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리와 러시아의 수-57 공동 개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은 조나 자카르타가 한 헛소리 중 일부일 뿐입니다. 수-57 공동 개발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같은 날 올린 다른 기사 중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깎아내리는 기사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난갈라함 침몰의 원인을 한국 기업의 정비 부실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이 도입한 한국산 잠수함의 성능이 기대해야라며 차라리 러시아산 킬로급 잠수함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거나 러시아 방산업체에게 돈이라도 받았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킬로급 잠수함을 겪어본 적이 없는 인니와 달리 한국은 한때 킬로급 잠수함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 잠수함의 모체가 된 독일 잠수함과 성능을 비교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은 세상에 알려진 성능과 달리 치명적인 단점도 많아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인니 기자의 주장은 어떻게든 인라인들이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갖게 하려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선전선동이라고 해도 이 기사를 읽어줄 인니인의 일반적인 생각이 이 터무니없는 기사와 비슷하니 그에 맞춰 이런 저질 기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한국이냐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일부 비상식적인 인니인들은 한국이 돈만 받고 약속했던 전투기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대로 기술 협력이 이루어져야 밀린 돈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혼자 만들어도 대전투기 개발 사업에 인니를 껴주고 기체도 싼 값에 팔아주는 데다 비록 전투기 조립 수준이 낮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기술 지원을 해주는데 돈도 내지 않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인니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인니의 대국 부심이 있습니다. 인니는 동남아 최대의 인구 대국이며 보유한 영토의 크기도 상당합니다. 호주, 인도,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인근에서 견줄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큰 착각을 일으킵니다. 대국이 감히 소국에 덤벼서야 되겠냐는 시대의 망언을 한 중국의 천하일 외교부 아시아 부국장처럼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과 인니의 방산 협력을 방해하고 이를 이용해 얻은 차익으로 자기 입속을 불리는 부패한 정치인 프라보어 국방장관을 무턱대고 지지하는 모자란 인니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들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수-57 공동 개발은 근거 없는 자신감과 무논리의 끝판왕인데요. 먼저 인도네시아는 5세대 스텔스기를 공동 개발할 역량이 전무합니다. 사실 한국이 KF-X 사업에 인디를 끼워준 것은 인니가 스페인제 경수송기 CN-235를 생산해 한국에 수출할 정도로 우수한 항공 역량이 있다고 대한민국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스웨덴이나 스페인처럼 독자 항공기를 개발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한국을 보조하고 개발이 완료된 뒤 자국으로 부품을 가져가 조립 생산을 할 수 있는 보조 겸 고객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인니가 생산한 CN-235m는 개발 과정에서 방산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떨어지는 마감과 기골 문제로 공군 정비사들의 속을 삭였습니다. 그리고 KF-X 사업에 참가한 인니 기술자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술을 더 달라는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렸습니다. 한국을 하청으로 만들려던 외국 기업에 감춰뒀던 기술들, 눈동냥으로 아릉마릉 끼워 맞춰 기술을 습득하던 우리가 보기에 인니의 이런 태도는 다 큰 어른이 밥을 떠먹여 달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함께 미래를 꿈꿀 동맹이 아니라 짐덩어리였던 것이죠. 결국 한국은 KF-21을 홀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은 한국이 인니의 호구가 됐다며 얼른 인니를 손절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기술진은 인니를 가만히 뒀습니다. 분담금 독촉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인니를 퇴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 담당자들이 인니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 국민들의 피난에도 대체 왜 이렇게 인니를 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니가 좋은 호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니는 2천억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커녕 전투기 시뮬레이터조차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우리 연구진의 단호한 조처 때문인데요. 그리고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 이제는 인니가 돈을 주더라도 그리 많은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좋은 고객이니 친절히 대해주면서 약간 가르쳐주다 보내면 되는 것이고 안 주더라도 전투기를 잘 만들라고 2천억 원이나 무료로 기부한 이들이니 개발이 끝날 때까지 숙식 정도는 제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인니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57을 공동 개발하면 된다는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며 한국의 겁을 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인니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만약 인니가 KF-21을 샀다면 인니는 F-16과 KF-21을 연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F-16을 개발한 록히드 마틴이 T-50 개발에 관여하고 KF-21 개발에 상당한 조언을 하면서 서로 다른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니는 프랑스 라팔과 미국 보잉사 F-15EX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과 러시아 수-27, 수-30 등 안 그래도 난잡하던 인니의 전투기 정비 체계가 완전히 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수-57을 더 얻는다는 것은 인니의 정책 결정자들이 바보이거나 방산비리를 제대로 저질렀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인니의 생각과 달리 러시아가 순순히 거래에 협력할 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러시아도 인니에게 당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인니는 미국으로부터 10톤 이상의 각종 미사일과 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하이급 전폭기로 F-15EX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F-15EX 대신 수-52의 신형기 수-35를 사려 했습니다. 2018년 2월 물물교환 협정으로 총 11대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수-35는 전장 21.9m, 전폭 15.3m, 전고 5.9m에 최대 일중량 34.5톤인 대형 전폭기입니다. 종합 성능으로는 4.5세대기 중에서 대략 중간 정도인 애매한 전투기지만 일단 가격이 싸고 폭장량이 우수한 대형기라는 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미국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인니가 특유의 양아치질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뜻에 따른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닌 애매한 행보를 보이면서 간을 본 것인데요. 그래서 2020년 3월 도입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2021년 7월 22일에 수출이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기 감질로는 미국 못지 않았던 러시아도 인니에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대인 러시아가 인니와 자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현실에도 인라인들은 애써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킬로급 잠수함입니다. 지난 2010년대 인도네시아는 신규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의 중고 도입과 한국이 독일의 209급을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획득한 기술로 만든 1,400톤 급 잠수함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승리였는데요. 인니가 사려고 했던 러시아제 중고 잠수함의 상태가 도저히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나빴던 반면 한국의 잠수함은 신품인데다 사후 서비스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년 만에 2차 주문을 한 것만 봐도 이때 인니가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무렵까지만 해도 한국인 앞길을 위해 계약 전부터 부품을 주문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인니가 갑자기 계약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이 9년간 방치했던 난달라함이 잠수 도중 침몰한 책임을 9년 전에 정비한 우리 업체에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산 잠수함을 구매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차라리 킬로급 잠수함을 샀어야 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킬로급 잠수함은 중고가 아니라 신품을 가져다 놔도 우리 잠수함의 비알파가 못 되는 저성능의 잠수함입니다. 냉전 직후이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킬로급은 소련제 명품 잠수함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우수한 정숙성 덕에 그 어떤 소음도 다 차폐가 가능하다고 여겨져서 바다의 블랙홀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가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1990년대 말 한국은 209급에 이은 후속 잠수함으로 손원 1급의 모태가 되는 독일의 214급과 러시아의 킬로급을 선정하고 두 잠수함을 모두 답사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제 중고는 관리 부실이 심각한 엉터리 폐물이었습니다. 또 신품 역시 자망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결론이 났는데 킬로급이 훨씬 큰 배라 자망시간을 늘리기 쉬웠음에도 러시아의 배터리 성능이 딸렸습니다. 게다가 수명도 짧았습니다. 장보 고급 배터리가 7년을 갈 동안 킬로급은 18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잠수함은 꼭 러시아에서 만들어야 하며 부품도 러시아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주제에 부품 공장이 엉망이라 구입 후 서비스가 엉터리 있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또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이 7호급의 구조와 통신체계를 잘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인니가 좋다고 물고 빨고 있는 킬로급은 한국이 20년 전에 손절한 쓰레기 군함인 것이죠. 반면 한국이 인니의 한 1400톤급 잠수함은 한국이 209급을 여러 차례 건조하며 획득한 기술과 214급 건조 기술을 합쳐 만든 명품 잠수함입니다. 특히 인니가 돈을 내지 않은 2차 도입분의 경우 안창호급의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잠수함인데요. 돈만 잘 내면 이런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데 사소한 이득과 대국 부심을 얻겠다고 전쟁 중인 러시아로부터 최근 영국에서 실제 공개된 K9A2 영상이 화제입니다. 당당하게 그 위험을 뽐내는 모습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영국의 한 기자가 K9A2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K9 자주포가 거대한 궤도 소음을 내며 영국에 상륙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뉴탕 밀브루 풀뱅 그라운드에서 열린 영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DVD 포럼 2022에 참여 영국의 군 관계자들 앞에서 그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 모바일 파이어스 플랫폼 2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3년 말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MFP 사업을 통해 해경운의 최신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27년 전력화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전시회를 계기로 영국의 K9 자주포의 수출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영국 MFP 사업의 K9 자주포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K9A2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주포인 K9의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K9A2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복합 소재 고음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의 탑재를 통해 화력,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에 따르면 K9A2의 핵심인 고반화포 연구개발이 지난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착수해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합니다. 고반응화포 개발로 인해 처음으로 탄약 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했으며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6발 대비 1.5배가량 늘어났는데요. 탑승 병력 숫자는 기존 5명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MFP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 현지 방위산업체들과 이른바 팀 썬더를 결성했습니다.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 피어슨 엔지니어링, 포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록히드 마틴 영국 법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 소식 역시 팀 썬더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는데요. 팀 썬더는 트위터에 하나 디펜스는 영국의 K9 센터를 설립해 영국 육군에 원활한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영국 현지 중소기업과 협력할 계획이라며 영국 육군에 세계적으로 검증된 K9A2 자주포를 제안함으로써 하나와 팀 썬더는 영국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9A2는 밀브루 프로빙 그라운드에 크로스컨트리 도로를 주행하며 추적된 포의 탁월한 전지형 기동성을 증명했는데요. 하나 디펜스가 유튜브를 통해 그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K9A2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영국군 관계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 영국의 한 기자가 K9A2를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K9A2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자는 영국의 자주포 사업인 MFP에 입찰할 예정인 하나 디펜스의 K9A2 프로토타입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K9이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2040년 버전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분석 내용이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이번 영국에서의 입찰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팀 썬더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이기에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K9A2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측면에서 K9A2는 이전 제품군에서 사용된 15mmL 52 주포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약 특성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길일 수는 있지만 로켓 지원 발사체 라운드의 대표적인 최대 사거리가 약 50km입니다. K9A2 프로토타입의 측면도를 보면 길어진 소동과 새로운 자동 로딩 시스템, 모든 충전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승된 루프 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9의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으며 외부 명령 및 통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어 아군 정찰 시스템에 위치한 표적 자동 총포를 활용하고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적을 미리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이 사격 및 급습 시나리오에서 신속한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탑은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초기 K9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정이 있었는데요. K9A2의 가장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기능은 포탑 회전 위치나 주포 높이에서 재장전을 허용하는 다소 혁신적인 자동 탄약 취급 및 장전 시스템입니다. 초기 K9 및 K9A1은 반자동 장전 시스템에 의존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탄약이 자동으로 장전되는 반면 장약은 수동으로 장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9A2는 K9 및 K9A1의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발인 것에 비해 최소 9발의 발사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승무원을 이전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K9A2의 로딩 시스템은 발사체 컨베이어, 드롭다운 스택 추진제, 슬라이딩 트레이 및 브리치 장착 공급 트레이를 사용하여 작동하는데요. 전체 프로세스는 대략 평균 7.45초가 소요되지만 컨베이어에서 다음으로 선택된 라운드의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빠르거나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약 처리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포탑이 수정되어 이전 K9A1에 비해 소동이 길어지고 포탑의 루프 라인이 대부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48발의 모든 탄약과 240개의 추진제 장약을 포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는데요. 이는 공간 제약으로 인해 일부 장약을 선체, 바닥에 보관해야 했던 이전 모델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탑 제어계로 인해 K9A1에 처음 구현된 보조 동력 장치도 포탑의 후방 좌측에서 차체의 후방 우측에 있는 내부 위치로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3톤의 무게에 대한 추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필요한 경우 추가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 대부분에게 이 옵션은 지뢰 보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만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역할 때문에 최전선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동탄도 보호에 대한 매우 미미한 개선의 여지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팀 썬더가 처음부터 사우스 CRT와 함께 K9A2를 영국에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K9A2가 전술적 이동성 측면에서 추적 옵션을 갖추고 있기에 지형 교동성, 부드러운 토양 이동성 및 언덕 등반 측면에서 바퀴 달린 다른 경쟁자들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9A2는 발사속도, 자동화, 승무원 배치 및 승무원의 설계 질 등 많은 부분을 개선했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기존 사용자 기반을 위한 기능 업그레이드 옵션을 제공하여 하나 디펜스 제품군의 모든 초기 모델이 K9A2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개발 완료 후 K9 플랫폼에 50% K9A2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일정표에 따르면 K9A2 개발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며 한국군에 인도되는 시기는 2026년이나 2027년이라고 합니다. 하나 디펜스는 K9A2에서 더 나아가 K9 제품군의 자동화 수준을 기반으로 K9A3 개발을 2030년대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K9A3는 15mm 58 주포를 장착하여 표준 포탄의 유효 사거리를 약 10km 증가시킬 예정이며 자율주행 포함 완전 자동화된 운전이 가능한 향상된 자동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 디펜스는 유인, 무인팀 구성 기능을 갖춘 완전히 로봇화된 K9의 변형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는 K9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작업명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하나 디펜스의 계획에 따르면 이 신제품은 2040년대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이러한 계획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며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하면 K9 패밀리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작년 12월 호주 정부와 1조 원 대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올해 2월에는 이집트와 약 1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에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1차 2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최근 세계 각국이 기술력이 뒷받침되면서 가성비도 우수한 우리 한국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 규모를 보면 2010에서 20년에는 연 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작년 들어 역대 최고 수출 규모인 70억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는 처음으로 수출 규모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한국 방산이 계속해서 인정받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